지금 슈퍼사이클 맞습니다. 삼성이 슈퍼을에서 협상 주도자로 바뀐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점유율의 대역전극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HBM 전쟁에서 패배자에서 선두주자로 극적인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세계 최초의 HBM4의 양산, 엔비디아의 긴급 요청, 마이크론의 탈락 속에서 지금 삼성은 2등이 아니죠. 최근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외국인 수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 외국인 자금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외국인이 얼마나 어떻게 팔았는지 숫자를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13일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를 좀 지속해왔고, 특히 이제 이란 사태 이후에 3월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거의 한 7조가량 6조 8천 정도 팔았어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4일 하루를 제외하고 3월 9일까지 줄곧 매수했죠. 한 7조 2천 정도가량 개인들은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3주 동안 외국인들이 한 17조 5천가량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보유 비율이 5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49.9%까지 내려앉았으니까요. 지난 2025년 4월 관세 공포 위기 그 이후에 12개월 만에 정말 삼성전자의 5% 선이 무너진 겁니다. 개인이 받아내고 있지만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주가가 버텨주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3월 4일 날 하루에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00만 주 이상 팔았고요. 3월 5일에도 150만 주가량 팔았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매도 규모가 거의 한 6조 9천 정도 되거든요. 연초 이후에 누적 매도는 지금 9조 원가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외국인이 판 진짜 이유는 첫 번째는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셨을 텐데 전혀 아니고요. 그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CMA가 증거금 요건을 고정 달러 방식에서 100분율로 기반을 완전히 바꿉니다. 금과 은 가격이 오르자 펀드들이 맡겨야 될 증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부족해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수익이 좋았던,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한국 주식, 거기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판 거죠.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순전한 유동성 문제였던 셈이고요. 코스피가 1년 사이에 120% 올랐습니다. 수익 실현에게 정말 좋은, 가장 좋은 ATM이 한국 증시였던 거죠. 이후 두 번째는 환율이 악순환의 방아쇠를 당겼다. 즉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내외 부근에서 전개되자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죠. 원화 약세로 한국 주식의 달러 환산 가치가 떨어지자 외국인들이 추가 매도에 나섰고요.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를 더 끌어내려는 연쇄 반응을 불러오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정말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 경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가도 빠지고 환율도 불리해지면 이중으로 손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이후 세 번째, 차익 실현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회피의 복합작용인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가 한 50% 급증을 하자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수는 한 15%에서 20% 조정 후에 외국인 재진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매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오른 만큼 내다 파는 기술적인 조정이었습니다. 이탈한 물량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로테이션 됐거든요. 아예 한국을 떠난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안에서 자금을 이동시킨 부분이 있었다.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유동성 위기라든지 또는 지정학적 공포가 만든 일시적인 이탈이죠. 외국인 보유 비중 50% 회복, 그리고 환율 1,400원대 초반대의 안정, 거기에 HBM4의 공급 계약 확정, 이 세 가지 시그널이 동시에 점등이 되는 순간 외국인의 귀환은 빠르게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외국인을 따라서 팔 때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자리를 미리 잡아주는 그런 타이밍, 물론 분할 매수하고 리스크 관리는 필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변동을 보면 외국인 수급이 핵심 변수로 보이는데 지금 자금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시그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는 시그널 첫 번째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6월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외국인이 선물을 다음 분기인 6월물로 넘기며 계속 보유한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상승세 2분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리밸런싱 할 때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강제로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가총액 1등서부터 22종목의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은 외국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시그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외국인 비중 50% 회복 여부가 다음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기술적인 어떤 분석상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20만 원 내외 정도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해야 되는 부분, 또 단기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정도 부분을 잘 지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여부가 추가 상승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50% 회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패시브 펀드의 자동 매수를 유발하는 트리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널 세 번째, 실적 모멘텀이 외국인을 끌어당길 거거든요.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229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메모리 부분은 223조 원 정도로 높여 잡고 있거든요. 또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0% 폭증한 380% 정도 증가한 8,000원 정도로 배당 수익률도 4.3%에 좀 달하고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4.3%의 주가 상승 여력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35명의 애널리스트가 전원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가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강한 펀더멘탈은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충분한 명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20조 매도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수급 구조와 지정학적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왜곡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D램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70% 늘어날 거고요. 낸드 매출도 9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서버용 D램 가격은 연말에 $1,000 선 돌파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선물 6월물의 전환, 또 보유 비중 50%의 회복,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켜지는 순간 외국인들의 귀환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올 겁니다. 지금은 수급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HBM인데 삼성전자의 위치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먼저 삼성전자의 위기의 뿌리를 좀 짚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처음 부진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 발표한 건 언제였냐면 2025년 3월 정기 주주총회였어요. 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늦어도 2025년 하반기까지 HBM3 2단의 12단 제품의 어떤 거래처 쪽에서의 공급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HBM 납품에서 밀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삼성전자가요 HBM3 1A D램을 적용했었던 걸 제껴두고 두 단계 선행해서 10나노급 6세대 일시 D램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걸 HBM 코어 다이 제조에 과감하게 투입합니다. 경쟁사들이 기존 기술로 버틸 때 삼성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두 단계를 건너뛰는 그 다음 세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하죠. 2026년 2월 12일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전작보다 HBM3E보다 약 한 3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이 과거의 수율 문제로 엔비디아 인증에 고전했잖아요. 이번엔 업계 최초로 일시 공정에 대한 기술력을 무기를 통해 가지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도 압도적입니다. HBM4가 일시 D램하고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하다 보니까 최대 초당 11.7기가비트 속도를 구현했고요. 국제 반도체 표준 협회 기구에서의 기준이 8기가bps거든요. 이거보다 거의 한 37% 높아졌어요. HBM3E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삼성전자가요,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 발표하는 날 주가는 6%가량 폭등하죠.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엔비디아의 태도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엔비디아가 HBM3 이쪽에서의 품질 승인에 1위 1빈에 했었던 삼성전자 입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세대 만에 역종된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물량 확보를 서두르면서 품질 테스트 완료 전부터 HBM4에 대한 출하를 일주일 좀 앞당겨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줄기차게 있었으니까요. 삼성이 슈퍼을에서 협상 주도자로 바뀐 겁니다. 삼성의 HBM4 현재 위치를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점유율의 대역전극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삼성의 점유율이 2026년까지 35%까지 치고 올라갈 전망입니다. 특히 차세대 베라루빈 쪽에서의 물량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최대 공급사가 될 거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HBM4에서 지금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 무기는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사실 마이크론이 탈락하면서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양강 체제가 됐거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한 집에서 다 해결하는 이 수직 계열화 덕분에 제품을 넘겨주는 속도에서 정말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GTC 2026이 분기점이었어요. 젠스렁 CEO가 삼성의 그록3 GPU 쪽 여기에 대한 제조를 공식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단순히 HBM 공급을 넘어서 AI 칩 생산 핵심 파트너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그런 구도가 전개가 됐고,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플랫폼의 HBM4, 그 다음에 LPCAM2, 그 다음에 SSD 같은 3종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확보했거든요. HBM 6세대 양산 직후 7세대 HBM4E에 대한 실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압도적인 기술 속도라든지 또는 초격차에 대한 리더십을 요번에 증명한 그런 GTC 2026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의 위치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모습이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대다수를 차지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있는 TSMC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HBM 전쟁에서 패배자에서 선두주자로 극적인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세계 최초의 HBM4의 양산, 또 엔비디아의 긴급 요청, 그리고 마이크론의 탈락 속에서 한국의 양강구도 확립을 통한 지금 삼성은 2등이 아니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합산 순이익 전망치가 260조 원에 달하거든요. 코스피 전체 상장 예상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 두 회사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분기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역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 투자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의 엔비디아 공급망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몇 개의 그 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축은 엔비디아 30%에서 절반을 향한 질주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2026년 올해 엔비디아 HBM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 3배 증가하는 112억 기가비트거든요. HBM 수량 점유율 같은 경우에 작년에 17% 정도였는데 올해 최대 35%가량 한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4 같은 경우에 기준 점유율 같은 경우 40%를 올해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더 대담할 정도의 점유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에 올해 3분기에 엔비디아 공급량 기준으로 해서 HBM4의 비중이 삼성전자가요 40%에 접근할 거고, 올해 4분기 가서는 60%를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BM4가 주류가 될수록 삼성이 커져가는 그러한 부분들로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축은 AMD 쪽에서의 수주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AMD의 리사수 CEO가 2014년에 취임했는데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요. 오늘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로 네이버에 방문을 오전에 했고, 오늘 이제 3월 18일인데 녹화 날이 오후에 지금 삼성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요. HBM 쪽에서의 메모리 공급 협력에 대한 강화 얘기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서 AMD가 메모리 확보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의 어떤 AI 칩 생산에 대한 부분들 맡길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HBM 납품이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패키지로 엮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정말 AMD의 2나노 칩 수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수주를 따낼 경우 파운드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의 속도가 당연히 붙겠죠. HBM의 납품이 파운드리 수주로 이어지는 정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 축은 구글하고 브로드컴으로 이어지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의 축인데요. 이게 가장 흥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요, 구글의 AI 반도체 TPU 적용을 위해서 브로드컴과 진행한 HBM 그 시스템 테스트에서 메모리 반도체 3사 중에서 가장 좋은 최고 성적을 보였습니다. 구글이요, TPU를 수익 다각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우위를 선다라고 하면 HBM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더 폭발적으로 급증하겠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구글 쪽 HBM 물량의 60%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거나 아니면 주력 공급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지금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납품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견제 진영 전체를 삼성이 완전히 먹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앞으로 공급망 확대의 로드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요, HBM4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6세대에서 이렇게 성과를 잘 거두고 있으니까 7세대 HBM4 2단에서도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샘플 출하에 대한 부분들을 HBM4 2단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7년부터 고객사에 대한 어떤 맞춤형 커스텀 HBM도 순차 샘플링 시작할 그런 단계에 놓인다라는 거죠. 커스텀 HBM은 맞춤 정장처럼 고객사의 AI 칩 설계에 딱 맞게 제작하는 그런 프리미엄 제품이거든요. 당연히 가격도 표준품보다 훨씬 비쌉니다. 삼성전자가 GPU 진영에서의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 뿐만 아니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전체를 공급처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업계에서 HBM을 중심으로 한 AI 전용 메모리 시장이 2028년까지 정말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8년 HBM 시장 규모가 2024년 전체 D램 시장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엔비디아 공급망 역할은 단순 부품 공급사에서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지금 격상하고 있는 중이죠. 엔비디아 HBM4에서의 30%, 40%로 확대, 이쪽에서의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 그리고 구글과 브로드컴에서의 60%의 물량 독식, 마지막으로 2027년 커스텀 HBM 시대의 개막까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공급 협력을 통해서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D램 가격 상승 흐름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죠. PC용 DDR5 16GB 제품의 평균 계약 가격이 불과 6개월 만에 4배가량 뛰었고요. 구형 DDR 역시 한 달 사이에 20%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글로벌 IB들의 전망치예요. CT 쪽에서의 그 분석가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폭발로 인해서 올해 2026년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70%가량 상승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170%면 거의 2배 이상 뛰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니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스마트폰이라든지 PC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가 메모리 가격을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AI 쪽에서의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서 추론 단계로 지금 확산되면서 메모리 쪽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AI 추론은 학습 대비해서 3배가량 메모리 용량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수요가 일반 서버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이번 슈퍼사이클의 특징이 구형 D램부터 최신 D램 그리고 뭐 HBM, 낸드까지 전 군에서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메모리 제조사들이 수익성 높은 HBM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범용 D램의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고요. 한쪽을 많이 만들면 다른 쪽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 이게 가격을 지금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33조 원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으면서요. 뭐 국내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키움증권이 올해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200조 원 보고 있고요. 대신증권도 한 200조가량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얘기죠. D램 수요 쪽에서의 증가율은 30% 이상,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성장을 예견하고 있고, 반면에 D램 비트 공급 증가율은 20% 수준에 그쳐서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수요는 40% 느는데 공급이 20% 밖에 못한다고 하는 건 가격을 떠받치는 그 구조가 계속 전개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좀 체크해야 될 몇 가지 핵심 이슈는 첫 번째는 AI 투자의 과잉 우려인 것 같아요. CT가 반도체 시장 전망에서 AI 슈퍼사이클이 2026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에는 오픈AI 관련된 어떤 비용 청구가 본격화될 거고, AI 인프라 구축의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한 부채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나요? 두 번째는 공급 과잉 전환에 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스퀘 하나의 어떤 분석가가 지금 신규 클린룸에 대한 시설이 가동이 되면 2027년 중반까지 현재의 메모리 수요 강세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중반 이후에는 공급이 풀리면서 사이클이 꺾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쪽에서의 관세 가능성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또 환율의 변동성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슈퍼사이클 맞습니다. 하지만 2027년 중반을 사이클의 어떤 마지막 카드가 깔리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메모리 대형주 중심의 비중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팹 가동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빠르게 포지션을 재검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올라타되 출구 전략도 반드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금리 환경이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첫 번째는 단기 충격이 인지 아니면 뭐 어떤 구조적인 위협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조정이 외부 변수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평가가 사실은 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의 선행 지표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역사가 이를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지정학적 위기 사례에 대한 분석을 좀 했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지정학적 이런 충격이 오면 3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지수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코스피의 목표 주가를 7,00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어떤 수출 규제 강화라든지,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 하락,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악화가 불가피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한 전쟁 공포하고 차원이 좀 다른 얘기죠. 그런 글로벌 금리 환경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잖아요. 2026년 1월 FOMC에서 동결 결정됐고, 또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금리 환경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한 1.5%포인트에 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유출이 돼서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금리 차가 크면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자금을 옮기고,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환율인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5년부터 금리 인하가 조금씩 시작이 된 거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그 이후로 달러는 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원화 대비 강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이 돼서 기업의 어떤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출 중심 산업에 국한된 어떤 효과인 거고 내수라든지 수입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셋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언급되고 있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이제 소멸이 될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 어떤 확대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안 내려오면 성장주 멀티플을 눌릴 거고 삼성전자 주가도 제자리 걸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보면 충격입니다. 펀더멘탈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인 거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복판에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이 릴레이 되고 있고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 그리고 HBM 쪽에서의 고부가 제품의 어떤 확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린 상태거든요. 지금의 공포 구간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수출 규제에 대한 동향 당연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경로 당연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수출 규제하고 금리 경로 반드시 모니터링 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 투자의 핵심은 결국 밸류에이션은 아닐까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싼지 비싼지 데이터로 좀 확인해 볼까요? 2026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0조 원 넘어갈 거잖아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PER 값이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피어 대비해서 극단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증권사 중립 시나리오 목표 주가조차도 보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설득력 굉장히 높겠죠. PER 한 자릿수 초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엔비디아, TSMC가 30배에서 50배 정도 받고 있는 거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거의 반도체 기업이 아닌 것처럼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주가가 PBR 1.8배 정도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적인 구간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PBR 1배가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도 주주가 손해보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성장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가 지금 상태라는 거죠. 주가는 내려갔는데 실적 어떨까요? 정반대잖아요.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매출이 93조 나왔고요. 영업이익 20조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만 200% 폭증을 했어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전망치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200조 원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로 200조 원 넘게 보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요. 300% 상향한 180조 원 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 매출을 438조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마다 숫자가 조금 다르지만 방향은 전부 같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2026년 핵심 모멘텀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HBM4의 양산에 대한 본격화를 통해서 엔비디아 공급 비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두 번째 모멘텀은 낸드 추가 가격 인상과 SSD 쪽에서의 경쟁력 회복, 그러면서 메모리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세 번째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 흑자 전환, 그리고 2027년부터 가시화될 강력한 밸류에이션의 어떤 재평가, 이 세 가지 모멘텀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지금의 위치는 주가는 조정받았지만 실적과 업황은 오히려 역대 최고를 향해 달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삼성전자의 대형 조정 구간은 기관이 저점 분할 매집에 활용하는 패턴으로 반복됐습니다. 메모리 부족 현상은 2028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하는 관측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구간은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황금 같은 분할 매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목표 가격을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은 폭락, 오늘은 폭등을 반복하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데 현재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지금 장세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숫자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2026년 3월 들어서 코스피가 하루 동안에 변동폭을 나타내는 일중 그 변동률이 무려 7% 솟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냐면 지난 2025년에는 이 수치가 1%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4천선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오를 때도 이 변동률은 2%였거든요. 근데 7%라고 하면 그거에 3배에서 4배가량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날짜로 보면 좀 더 선명해 보입니다. 지난 3월 3일 미국하고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코스피가 하루에 7% 폭락했고 그 다음 날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코스피 출범 이래 역대 최대 하락률인 12%를 넘죠. 3월 5일은 반등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급반등. 3월 9일은 국제유가가 하루에 25%가량 급등하면서 다시 6% 넘게 폭락. 2026년 첫 2달 동안 코스피가 거의 50% 가까이 상승한 뒤에 급락을 맞으면서 대형 기술주의 손실 확대라든지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 그리고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하고 이란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의 S&P 500의 변동률은 1.4%, 나스닥도 1.7% 수준인데 한국이 7%입니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장이 왜 이렇게 출렁이는지 그 핵심 이유를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코스피가 50% 급등하다 보니까 작은 외부 충격에 의해도 차익 실현 욕구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많이 번 만큼 떨어질 때 느끼는 공포도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만 사는 그런 수급 구조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하루에 7조 원 넘게 던졌거든요. 개인이 고스란히 다 받아냈고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 주지 않으면 개인이 지수를 버티기에는 사실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쪽에서의 변동폭 증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하락 시로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쏟아내면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낙폭을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 4번째는 공포지수의 극단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국내 주식에 대한 공포지수인 VKOSPI가 있는데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았으니까요. 역설적으로 이런 극도의 공포는 주가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반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은 이 폭락과 반등의 사이클이 아주 강하게 반복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장세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는 그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겁니다. 죽은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한번 튀어오른다 이 말인데요. 폭락 이후의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후에 재하락인지는 아직 판가름이 안 났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저점이 5,050포인트이거든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여기가 8배 자리예요. 8배 자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바닥권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인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 RSI가 현재 46 수준에서 과매도 구간을 좀 벗어나서 중립 영역에 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30 이하면 과매도고 70 이상이면 과열이잖아요. 지금은 중간 어디쯤에서 방향을 좀 탐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공포의 클라이막스는 지났다. 하지만 확신의 반등은 아직 오지 않은 진공 상태에서의 변동성 소화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뉴스 하나 또는 유가 숫자 하나 그리고 연준의 발언 한마디에 지수가 3% 내지는 5%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게 정상은 아니죠. 정리해보면 지금 이 변동성은 비정상이 아니라 급등 이후에 나오는 소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폭락과 폭등의 반복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장세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상승의 시그널을 기다리는 어떤 선택의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3가지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하신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이란에서 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폭락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은 건가요? 이란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3월 9일 삼성전자가 7% 이상 하락을 하고 17만
1,000원에 머물렀었죠. SK하이닉스도 거의 10%가량 폭락을 하면서 84만 원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0% 가까이 빠진 거죠. 주간 기준으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16%, 하이닉스도 1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20% 정도가 하락을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란 전쟁이 반도체에 타격을 주는 경로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경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경로는 헬륨이라든지 브롬이라고 하는 소재 공급망이 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은 열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냉각에 필수적인 헬륨이 65%는 카타르산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란 공격으로 카타르 쪽에서의 생산 시설이 멈췄습니다. 여기에 식각 공정에 필요한 브롬은 98%가 이스라엘산이에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정말 핵심 원료는 중동에 꽉 잡혀 있었던 거죠. 이 줄줄이 소세지 같은 공급망 리스크가 주가를 뒤흔드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 전기료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한때 119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제 120달러까지 치솟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삼성의 평택 공장 하나가 소도시 전체 전력을 쓰는데 유가가 10% 오르면 제조 원가는 수직 상승하잖아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두고 또 효율화를 잘 해놨지만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겠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탈출인 것 같아요. 전쟁이 터지면 외국인들이 논리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오른 성장주부터 팔아서 현금을 챙기죠. 안전한 달러나 국채로 도망을 갑니다. 사태 발생 후에 첫날에만 5조 원 넘게 던졌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들의 1순위 타겟이 된 건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AI 투자 열풍에 찬물이 끼얹을까봐 겁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HBM인데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텍 기업들이 이걸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오르고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이 기업들이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천천히 할까?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동 리스크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소재 공급망이 얼마나 빨리 복구가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언제 멈출지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때고요. 너무 공포에 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적만 봐도 사실은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70조고요. 삼성전자는 220조입니다. 둘 다 역대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까지 지금 높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잠시 흔들리고 있는 것뿐이지 반도체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환경은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18일인데 오늘 밤에 FOMC 쪽에서의 고비를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FOMC 쪽에서의 매파적인 얘기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4월 실적 시즌까지 다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폭락은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어떤 심리적인 붕괴가 무너진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AI 슈퍼사이클의 어떤 지속성이 반도체 주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지정학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나 AI가 만들어낸 반도체 수요의 어떤 구조적 성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폭락을 기업이 망하고 있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결국 이 시장에서 웃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이번 외국인 매도가 얼마나 컸는지 3월 3일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자마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조가량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7조 7천억을 하루 만에 매도했고요. 사실 하루에 7조 7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역대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으니까요. 지난 2월 27일 외국인들이 7조 순매도했는데 개인들이요 6조 3천 매수하고 기관들이 한 5천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 던진 물량을 고스란히 좀 받아냈죠. 3월 9일 기준 수급 현황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한 3조가량 매도했는데 기관이 한 1조 2천, 거기에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이 한 4조가량 순매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개인들이 4조 원 넘게 사서 그나마 버틴 거잖아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는 구조. 지금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외국인 매도는 한국 망했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걸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올해 초부터 코스피가 정말 단기간에 50% 급등하면서 외국인들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비중이 갑자기 너무 커졌죠. 위기가 닥치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난 한국 주식부터 챙겨서 현금화한 걸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손절한 게 아니라 교과서적인 투자 대응을 한 것뿐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강제 매도예요.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무슨 얘기냐면 CME의 증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내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해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일 잘 나가던 한국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카드값 막으려고 당장 돈 되는 자산을 급하게 판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원화 약세 때문인 것 같아요.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달러로 바꿨을 때 남는 게 없잖아요. 한국 기업을 못 믿어서 파는 게 아니라 환율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피하려고 파는 거죠. 결국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환율에 대한 안정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번 매도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 증시의 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근거는 확실합니다. 주가는 빠졌어도 우리 기업들 돈 정말 잘 벌고 있거든요. 수출 호황 때문에 반도체 없어서 못 팔고 있으니까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니까 2020년 코로나 때처럼 충격이 지나가면 외국인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벌써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파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조선, 방산, 에너지 같은 핵심 종목들은 이미 조금씩 담고 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의 소부장 종목들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완전 철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증거죠.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세 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동 리스크하고 유가 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이 1,4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오늘 녹화한 날이 3월 18일인데 오늘 밤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시사 내지는 비둘기적인 발언.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외국인 자금은 다시 한국 증시로 밀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동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사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목표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중동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이란의 공습 소식에 외국인들이 막 5조씩 던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삼성전자가 11% 폭락이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유가도 한때 119달러까지 올라가는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얘기는 좀 다릅니다. 1948년 이후에 중동 전쟁이 4차례 있었어요. 미국 증시가 평균 한 4 정도 빠졌고요. 한 달 뒤에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가 일시적인 소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흔들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석이 현재는 좀 지배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목표 주가를 올리는지 핵심 이유를 몇 가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이유는 전쟁이 오히려 D램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어떤 반전이에요.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글로벌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했고 PC용 DDR5 16기가비트의 D램 현물 가격이 보름 만에 10% 이상, 그래서 4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전쟁이 장기화되면 첨단 무기라든지 드론 같은 군사용 장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급증할 거고요. 또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고요. 그러면 전쟁 특수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의 이익은 계속 늘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AI 슈퍼사이클은 전쟁도 못 막는다라고 보는 거죠. 키움증권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요 21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올립니다. D램 그리고 낸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61% 폭증을 할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60%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또 한국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도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올립니다. 오늘 3월 18일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여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뭐 한 30% 이상 상승 여력이 좀 존재하죠. 증권
증권사의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이 맥쿼리 증권인데요. 34만 원 제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신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25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는데요. 근거가 있어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2026년에 얼마 전망했냐면 142조 원에서 174조로 22%가량 올려잡습니다. 정말 창사 이래 가장 강력한 수익성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도 올렸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KB증권은요, 더 높게 올려잡습니다. 170만 원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AI 슈퍼사이클이 전쟁을 막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 HBM 쪽에서의 독점적인 구조하고 공급이 수요를 당분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SK하이닉스가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HBM 쪽에서의 매출 점유율이 57%입니다. 독과점이죠, 사실. 근데 UBS가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70 정도 점유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같은 주요 빅텍 기업들이요, 올해 2026년에 145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실적은 더 좋아지고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리는 이 선순환 구조가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월 18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냐면 20만 8천 원이에요.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 35명이 전원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도 25만 원 정도여서요,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한 105만 원 정도 됩니다. 증권사의 그 컨센서스 평균 목표 주가도 한 125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이 세일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6년 D램의 평균 가격은 올해 60%가 넘고요. 낸드 가격도 10%가 넘는 상승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수익 예상치는 10%를 넘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가는 AI 데이터 센터의 HBM 기여도를 여전히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급 호황이죠. 주가는 폭락했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동의 전쟁은 단기 공포고 AI 슈퍼사이클은 구조적인 혁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포가 기회를 만드는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전이 된다면 한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겼다, 언제든 전쟁을 끝날 수 있다,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120달러 갔었던 유가가 단숨에 80달러대까지 떨어질 만큼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도 드론 공격으로 맞섰죠. 전선이 오히려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과 실제 상황 사이에 괴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설령 단기적인 수습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란의 보복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후폭풍이 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반등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즉각 반등하는 거죠. 그러려면 유가가 급락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복귀해야 됩니다. 코스피 반등의 핵심 패턴은 이미 3월 5일에 한번 정답지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세가 진정이 되고 미국 증시가 회복이 되자 기록적인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이 됐죠. 코스피가 전날 12% 낙폭했었던 걸 단번에 돌리면서 5,700선까지 급반등했고 지수 급등으로 거래가 일시 정지될 정도였으니까요. 종전이 공식 선언되는 순간 이보다 훨씬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거의 끝났다라는 발언만으로도 코스피가 6,000선 회복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라고 하면 실제 종전 선언 시에는 자금이 빠르게 복귀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펀더멘탈의 재평가 랠리인 것 같아요. 현재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반도체가 가장 유망한 투자처잖아요. 전쟁을 계기로 AI 투자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올해 2026년도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 거기에 양호한 밸류에이션 들어서 그리고 기업의 어떤 가치 제고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서 우호적인 여건이 계속 전개될 거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6천선 이상을 향해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으니까요. 3단계는 주도적 확산으로 온기가 퍼질 것 같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방산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전쟁은 글로벌 방산 산업 확대의 어떤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방산이 100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 그리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어떤 역대급에 대한 부분들, 또 정부도 65조 원 정도 규모의 국방 예산이라든지 또 수출 기금에 대한 신설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증권에서 2026년 올해 국내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 조선, 방산, 기계, IT,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이렇게 꼽으면서 주도 업종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어떤 시스템 위기 이후에 새 사이클이 열릴 때마다 나타난다 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정말 새로운 사이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종전이 현실화될 경우에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정말 강한 V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0개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의 70%가 상반기 수익성 개선 1순위로 반도체 꼽았고, 그 다음은 조선 꼽았고, 그 다음은 바이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AI 캐펙스 사이클이 2026년도에도 지속될 거고요. 빅테크의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30% 이상 증가할 거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은 추가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코스피의 하락은 기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 외부 공포가 만들어낸 기회의 창입니다. 단, 분할 매수하고 리스크 관리, 진짜 종전인지를 확인하는 냉정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처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4개 정도의 도미노가 순서대로 쓰러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 4개의 도미노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도미노는 유가인 것 같아요. 가장 민감하죠.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 140달러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금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을 넘어서 140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추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지금 직면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WTI라든지 두바이유가 이미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장중 한때는 119달러까지 치솟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을 짤 때요, 이 두바이유 기준 배럴을 얼마 잡고 경제 전망을 했냐면 배럴당 62달러를 전제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그냥 예상치 초과가 아니라 전제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도미노 두 번째는 환율 부분인 것 같아요. 환율이 1,500원 붕괴되는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계속 올라갈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차손 위험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추가 매도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매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코스피가 5천선 아래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환율이 얼마까지 갔냐면 1,900원까지 돌파했거든요.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해서 그때 당시 70% 역사적인 교훈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역사가 반복되리라고 하는 법은 없죠. 구조가 비슷하면 결과는 닮아가니까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미노 세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아요. 정말 무서운 얘기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성장세는 약해지는데 물가 압력은 커지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정책 대응도 한층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고요. 재정 여력에도 부담이 생겨서 기업이라든지 가게 모두 비용을 압박받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유가는 물가를 올리고 당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 기조 당연히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줄어서 내수 침체에 빠질 거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자금이 예금으로 돌아가게 돼서 증시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악순환 고리가 시작이 되겠죠. 도미노 네 번째는 반도체 수요 쪽에서의 어떤 축소 아니면 붕괴.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잖아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반도체 수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반도체는 생산의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에너지 가격 급등 자체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마저 흔들린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를 지탱해 줄 마지막 기둥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비관론으로 끝내면 안 되죠. 최악을 알았다라고 하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가가 9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현금과 달러 비중을 30 정도로 좀 늘리셨으면 좋겠고, 또 고배당 가치주인 은행주라든지 또는 뭐 통신주 또는 에너지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좀 재편하고, 원유라든지 원자재 같은 ETF 또는 뭐 이런 쪽에서 소량 편입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가가 40달러 이상 올라갈 거고, 환율이 1,500원 붕괴되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 둔화, 이 네 가지 도미노가 동시에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확률적으로 이 네 가지 도미노가 동시에 터질 가능성은 지금 거의 낮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최악을 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욕심보다는 생존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칼날이 땅에 꽂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수의 전략이거든요. 공포가 극에 달하고 뉴스에서 모두가 비관론적으로 찰 때, 그때가 바로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급락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 느끼거든요. 그 공포에 대한 어떤 판단을 흐리고 또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또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원칙, 특히 손절 라인을 감정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지켰다는 거죠. 또 몇 가지 원칙 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원칙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최소 20% 정도 사수하라는 거예요. 중동 리스크에 대비한 어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금이나 달러 그리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20%나 30% 정도 확보하는 거죠. 또 고배당주라든지 또는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현금은 사실은 수익을 내는 자산은 아니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기회를 살 수 있는 탄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구간에서 현금 없이 주식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할 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기 대응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본 구성은 현금 20%, 또 뭐 금과 달러 같은 ETF 쪽에 한 20%, 또 방어주인 통신이라든지 뭐 헬스케어주 같은 이런 쪽에 30%, 분할 매수용 우량주의 한 20%, 이 정도의 비율로 채우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원칙인 현금 비중 20% 사수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 두 번째는 금보다는 달러가 진짜 피난처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 금 사야지라고 생각하셨을 건데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달 전쟁이 터졌는데 금값이 오히려 후퇴하고 투자자들이 금 대신에 달러를 움켜쥐면서 교과서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금 ETF는 국제 시세보다 오히려 싸게 거래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후퇴시켰고,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이자 수익을 주는 채권이나 예금의 매력이 커지잖아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국면에서 달러 ETF가 금보다 더 강력한 방어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분할 매수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절을 단행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이건 잃지 않는 그런 투자의 기반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원칙 분할 매수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연기금을 따라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기려면 똑똑하게 고래를 활용해야 되는데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목표 비중을 기존에 14.4%였던 걸 14.9%로 0.5% 상향 조정합니다. 1,400조를 운용하는 자산에서 0.5%면 7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동안 탈한국 기조를 유지해오던 연기금이 다시 국내 주식을 사들이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죠. 연기금이 무엇을 사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기금 자금의 특성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2026년 비중 확대 어떤 이슈하고 맞물려서 낙폭이 컸던 대형 우량주가 1순위 매수 타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낙폭 우량주에서 연기금 순매수 신호가 들어오는 그 시점, 그때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할 매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원칙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인 것 같아요.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좀 바꿔야 될 때거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변동성이 좀 낮은 경기 방어주로 분산 투자하는 로우볼 전략이 주목을 받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실적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으로 구성된 ETF, 시장 급락기에도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혜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 구간에서는 유가 상승 수혜주인 정유주, S-오일이라든지 방산주 중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급등할 수 있거든요. 중기적으로는 코스피의 주도 업종인 반도체, 조선, 기계라든지 원전, IT 하드웨어 같은 이익 성장이 재확인되는 종목 위주로 비중을 좀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종목도 알려드리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릴 겁니다. 시황 얘기해드리고 나면 섹터를 하나 설정할 건데요. 원전 섹터든 반도체 섹터든 섹터를 하나 설정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그리고 섹터 안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을 한 5종목을 설정해 드릴 겁니다.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까지 설정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마지막 시간은 암호화폐 시간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세 가지에 대한 단락을 한 2시간 10분 내지는 20분 정도 무료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